오늘 정치권 이슈들은 조청래 전 여의도연구원 부원장, 김성애 정치연구소 싱크아이 소장과 함께 자세하게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윤석열 대통령이 새해 첫날인 어제 올해 국정과제를 담은 신년사를 발표했습니다. 주요 내용 듣고 대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기득권 유지와 지대 추구에 매몰된 나라에는 미래가 없습니다. 대한민국의 미래와 미래 세대의 운명이 달린 노동, 교육, 연금 3대 개혁을 더 이상 미룰 수 없습니다. 가장 먼저 노동개혁을 통해 우리 경제의 성장을 견인해 나아가야 합니다. 기득권의 집착은 집요하고 기득권과의 타협은 쉽고 편한 길이지만 우리는 결코 작은 바다에 만족한 적이 없습니다. 자유는 우리에게 더 많은 기회를, 연대는 우리에게 더 큰 미래를 선사할 것입니다. 네, 집권 2년차를 맞은 윤석열 대통령, 올해를 노동과 교육, 연금 등 3대 개혁 과제를 추진하는 원년으로 삼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기득권 청산을 새해 화두로 내세웠는데 이번 신년사는 좀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역대 대통령들의 신년 메시지와는 좀 많이 달랐습니다. 네. 그러니까 경제하고 개혁에다가 방점을 둔 건데요. 지금 국가적으로 당면한 위기 상황에 대한 대처가 시급하다, 급하다 이런 말씀을 하신 거고요. 이거는 이제 작년에, 그러니까 벌써 작년이 됐네요. 작년에 무역 적자가 60조로 사상 최대였습니다. 그리고 올해 경제 성장률 전망치가 1.6%, 정부 전망치입니다. 1.6%에 불과하고 그다음에 취업자 증가 수가 10만 명에 그칠 거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이게 한마디로 말하면 고금리, 고환율, 고물가의 복합적인 위기인데 이 부분들에 대한 대체를 위해서 수출에 대한 집중적인 지원을 하겠다. 그리고 노동, 교육, 연금 3대 개혁을 해서 국가의 지금 상황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 하겠다. 이 의지를 표명하신 거고요. 보통 이제 개혁이라든가 이 부분들은 어려울 때 해야 되는 겁니다. 쉬울 때 하는 게 아니라 어려울 때 대처를 잘 해야 국가가 좋은 시기를 만났을 때 치고 나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인기가 있든 없든 국정 과제에 필요한 거, 국정 개혁의 작업들을 중단 없이 하겠다. 그 의지를 밝히신 걸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네. 3대 과제 같은 경우에는 지난해 말부터 윤석열 대통령이 계속해서 강조해 왔던 사안이고 특히 이번 신년사에서 기득권 타파라는 점을 내세운 점이 좀 주목할 만한 부분인 것 같은데 윤석열 대통령이 이 시점에서 기득권 타파를 내세운 배경은 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그런데 노동교육 연금 개혁에 대해서는 6개월 전부터 취임 초부터 인수위 때부터 계속 했던 네. 말씀이시거든요. 근데 그때랑 지금이랑 달라진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메시지는 다 똑같은데 하나 달라진 건 뭐냐면 연말에 해보니까 노조는 때려잡을 만 하더라. 그러니까 노조를 잡는 것으로 기득권 타파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100번 양보해서 노조가 기득권이라고 하면 노동 문제는 그렇게 한다고 하죠. 그럼 교육 기득권은 어디인가요? 연금 기득권은 누구인가요? 연금엔 기득권이 있나요? 국민들이 연금을 내지 않으려고 하고 많이 받으려고 하는 마음이 기득권일까요? 그러니까 기득권 타파라고 한다면 3대 과제를 관통한 어떤 개혁 과제에 대한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그런 건 또 아닙니다. 그냥 전반적으로 두루뭉술을 봤을 때 노동 개혁을 해서 경제를 성장을 견인하겠다. 지금 현장에 있는 이 상공인들 그리고 사장님들의 호소는요. 물가가 오르고 원가가 너무 올라서 물건을 사들일 수가 없다. 그리고 또 지금 수요도 예측이 불가능하고 수출하는 데서 경제가 불확실성이 걱정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 그런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내지 않고 그냥 노조를 잡으면 경제가 잘 될 것이다. 저는 노조를 잡아서 경제를 성장시킬 수 있다라는 이건 사실 노벨 경제학상을 탈 만한 이론인데 진짜로 이런 일이 가능하다면요. 그 세계 자본주의의 첨단을 달리는 미국의 오바마 대통령이 노조를 강화해서 노동자 권익이 살아나면 경제가 좋아질 것이라는 얘기를 왜 했는지 이건 무슨 제가 좌파 민주당 이런 개념에서 하는 얘기가 아니라 글쎄요, 지금 경제를 살리는 방법으로 노조만 없어지면 되는 건지 정말 되묻고 싶습니다.
예, 신년사에 대한 두 분의 평가 들어봤는데 연말까지도 도발을 지속해온 북한에 대해서도 윤 대통령이 신년사에서 어떤 메시지를 낼까가 관심이었습니다. 하지만 신년사에서는 대북 메시지가 따로 있지는 않았습니다. 그 배경은 또 어떻게 보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근데 북한의 도발에 대한 대통령의 의지나 말씀은 지난 몇 개월 동안 계속 있었고요. 최근에도 이제 국방 관련, 안보 관련 단체, 기관들 방문하셔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신년사에서는 뭐 북한 관련 말씀만 없었던 게 아니라 외교 관련 언급도 없으셨고 정치 현안과 관련된 문제도 거의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대통령께서 가지신 의지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경제 위기 극복이라는 측면, 국민의 경제적인 삶의 어려움을 돌파하겠다는 그 의지를 천명하는 데 집중을 했고요. 수출 부분하고 미래 전략 산업에 대한 지원법 강조 이런 거를 말씀하셨습니다. 언론에 나왔지만 그 신년사 말씀 중에 경제가 11번, 수출이 6번 언급됐다는 것만 보더라도 신년의 국정 운영의 방점은 국가 경쟁력 회복 부분하고 아까 뭐 여러 가지 말씀하셨는데 이익 카르텔과 관련된 국민들은 아십니다. 어떤 집단, 어떤 단체, 어떤 가치가 지금 국민의 이해와 정면 배치되고 있고 국민들의 삶을 어렵게 하는지 또 때법 부분도 있고요. 그 부분들을 원칙적으로 공정하게 해소하겠다는 것을 강조하시다 보니까 그게 다른 부분은 빠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윤 대통령의 신년사에 대한 여야의 평가는 엇갈렸는데요. 여야 원내대표의 발언 듣고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수출에 집중해서 무역 적자를 없애겠다고 강조하셨는데 저는 제일 중요한 문제를 잘 짚으셨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우리 사회가 한 발 더 지속 가능한 사회로 나가기 위해서는 교육, 노동, 연금 개혁을 하여야 하는데 지난 문재인 정권 5년 동안은 전혀 하질 않았습니다. 윤 대통령께서 올해 중으로 이 세 개에 대한 개혁의 원년으로 삼겠다고 하셔서 국가적 중요 과제에 관해서 문제를 잘 짚은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당장 하루하루가 힘든 민생에 대해 단 한마디 언급조차 없는 무공감, 무책임, 무대책 신년사였습니다. 통합과 협치가 아닌 법치만 강조한 것도 대단히 우려스러운 대목입니다. 일방 통행식 낭독에 불과한 신년사 형식도 너무 실망스럽습니다. 신년 기자회견도 거부한 채 오만과 독선, 불통과 아집의 국정 운영 기조를 고수하겠다는 대국민 선전포고를 한 셈입니다. 언론인 앞에서 자주 서겠다. 질문받는 대통령이 되겠다며 소통을 명분으로 대통령실을 용산으로 옮겼지만 이는 거짓으로 드러난 셈입니다. 예,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국가적 중요 과제에 관해서 문제를 잘 짚은 신년사였다 이렇게 평가를 했고 민주당 박홍원 원내대표는 협치에 대한 언급도 없었고 기자들의 질문을 받는 신년회견의 이 형식이 잘못됐다. 그러니까 그런 기자회견도 없었던 그 신년회견의 이 형식에 대한 문제점을 좀 짚었습니다. 어떻게 좀 평가를 보였었습니까? 그 대통령의 소통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하고 싶은 말을 충분히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장치를 개발하는 것에 그치시는 것 같아요. 지금 도어 스태핑도 하다가 뭐 젊은 기자들하고 소통하려고 했는데 일부 부작용. 이게 MBC 나오지 말라는 얘기 그냥 대놓고 하시는 거 아닙니까? 그런 상태에서 이번에 기자회견을 안 해서 그런 줄 알았더니 또 조선일보랑은 지면 인터뷰를 통해서 굉장히 장시간 동안 본인 하고 싶은 말씀을 하셨는데 이건 그러니까 기자가 대통령의 뜻을 거스르지 않고 질문을 하면 거기에 대해서는 내가 충분히 답변할 생각이 있다. 혹은 호의적인 태도가 있다라고 한다면 일부 불편한 질문도 감수할 수 있다. 그래서 조선일보 인터뷰를 보면 실제로 중간중간에 불편한 질문이 나오는데 제 질문을 하지 않고 그냥 거기에 대한 대통령의 답변을 듣는 형태로 쭉 지속을 해서 본인 하고 싶은 얘기를 충분하게 할 수 있는 공간을 자꾸 열어놓는 정도에서 그치고 있습니다. 아마 대통령 기자회견 기자단하고 조율할 때 할 수는 없는 조율이지만 예를 들면 대통령실이 가장 그린 이상적인 그림은 최근 3개월 동안 대통령의 심기를 불편하게 했던 몇몇 언론사들을 제외하고 기자회견을 하겠다라고 제안을 했으면 아마 받아들였을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게 무슨 소통입니까? 사람들이 국민들이 궁금해하는 것에 대해서 답변을 듣는 것이 하나고 소통에서 또 제일 중요한 건 대통령이 국민들의 말씀을 듣는 것이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부분이 없이 내가 하고 싶은 설명을 쭉 하는 내용들을 글쎄 소통이라고 부를 수 있을지 이제 신년을 통해서 대통령이 무슨 말씀하시는지는 알았는데 작년 국민과의 대화 때 몰랐던 얘기를 새롭게 알게 된 것은 아니라서요. 그렇게 큰 의미를 두기는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이 신년사 형식에 대한 좀 비판의 목소리가 있는 것 같은데요. 역대 대통령 중에 지금 윤석열 대통령만큼 소통에 노력을 기울이신 분은 사실은 제가 볼 때는 없다고 보여집니다. 뭐 여러 가지 진행을 하다 보니까 불협화음이 있고 해서 뭐 개선을 위해서 중단된 경우는 있어도 지금 취임 이후에 7개월 동안에 지금 뭐 개선 방안을 마련 중이지만 도어 스태핑, 출근길 약식 문답도 하셨고요. 그다음에 그 국정과제 점검회의 같은 형식을 빌어서 국민들과의 그 격이 없는 소통도 하셨고, 그다음에 지금 각 부처 신년보고도 국민의 목소리를 반영해서 하고 계시잖아요. 지금 7개월 동안 하신 그 노력을 보면 제가 볼 때는 그런 노력이 참모들의 진언만으로 되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의 소통 의지가 강력하다는 건데 제가 볼 때는 앞으로 더 개선해서 좀 더 직접적인 방식으로 쌍방향 소통이 가능한 걸 더 해 나가실 거라고 이렇게 보는 거고요. 정치권 협치나 이런 부분들은 지금 주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개혁이라든가 경제 문제에 집중되다 보니까 정치권 현안을 말씀 안 하셨잖아요. 그러나 이게 무슨 3대 개혁이라든가 그다음에 수출 지원이라든가 미래산업 성장 발전을 위한 미래산업 지원 같은 걸 하려면 국회의 도움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제가 볼 때는 이해를 좀 하면 어떨까. 다른 기회에 협치 말씀을 하실 때가 있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오늘 공개된 조선일보 인터뷰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또 중대선거구제 도입의 필요성을 언급을 했습니다. 김진표 국회의장도 중대선거구제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제안을 한 상황인데 이 현행 소선거구제가 아무래도 양당제를 고착시키고 지역주의를 강화한다 이런 비판들이 계속 있어 왔기 때문에 이 중대선거구제의 필요성이 정치권에서는 뭐 계속해서 언급된 상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변경되려면 비례대표제라든지 아니면 현행 의원 정수를 조정해야 되는 문제들과 맞물려 있기 때문에 이것이 현재까지 현실화되지 못했었는데 이 시점에서 중대선거구제 제안을 윤석열 대통령이 필요성을 언급한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시는지도 궁금하고 네. 실제적으로 총선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이것이 현실화 가능성이 있을 것이냐 이 부분도 좀 궁금하거든요. 우리 정치사에서 이게 이제 선거구제 개편이 쉽게 된 적은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중대 선거구제의 필요성은 각계각층에서 계속 제기돼 왔지만 사실은 다 무산된 거거든요. 네. 이번에 이제 대통령께서 이 말씀을 하심으로 해서 역대 어느 때보다도 가능성이 높아진 건 사실이고요. 이 부분은 대통령의 그 정치적 신념하고 관련된 부분이어서 대선 때부터 나왔던 내용입니다. 네. 그리고 지금 국회의장이신 김 의장님도 작년 그러니까 재헌절날 선거제 개편에 대한 말씀을 하셨고 지금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즉시 가동될 수 있는 측면은 되어 있습니다. 다만 이게 영호남을 비롯한 지역별로 각 당의 유불리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도시지역과 농촌지역의 표의 등가성 문제라든가 조화로운 그런 문제도 있을 수 있고요. 한마디로 각 당의 계산이 좀 이게 복잡합니다. 그리고 시간도 지금 법적인 시간이 올해 4월 10일 이전에 마무리를 지어야 되거든요. 이제 언론에 난 걸 보면은 지금 뭐 전국 공청회를 하겠다. 뭐 김진표 의장께서 300인 국회 전원과의 토론회를 열겠다고 하고 계신데 시간이 3개월여 남았기 때문에 이게 3개월 안에 가능할지 조금 의문이 됩니다만 어쨌든 논의는 어느 때보다도 힘있게 갈 걸로 보여집니다. 네. 근데 실질적으로 이제 기득권을 쥐고 있는 현역 의원들이 여기에 반응하겠느냐라는 문제가 있거든요. 자기 지역구에서 지금 당선이 보장되어 있는 의원들이 현재 의석을 차지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거를 10명으로 풀어서 10개 지역구를 10명의 국회의원이 전체를 돌면서 선거운동하는 방식으로 바꿀 것이냐. 이 문제가 전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진영의 양극화는 소선거구제이기 때문이기도 한데 사실은 지금 같은 상황에서 여야가 대립이 극한적으로 치닫게 되면 중간에서 중재하는 역할이 대통령의 역할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예전에 노무현 대통령 같은 경우 심지어 이 한나라당에게 총리직을 넘겨주고 연정을 하자는 얘기까지 했었는데 지금 현재 대통령이 진영의 선도에 서서 지금 양극화를 추구하고 계신 분이라고 저는 보여져서 수사만 해도 당장 야당에 대한 여러 가지 다양한 각종 수사는 다 하고 있는데 그것뿐이지 않습니까? 이런 상태에서의 정치 양극화를 바꾸는 방법으로 중대선거구제를 대통령이 말씀하시는 것은 자체로 좀 어색하긴 한데 김진표 국회의장이 국회 전원위원회까지 준비하면서 한번 논의를 하겠다라고 하니까요. 어떤 식으로든 정치가 바뀌긴 해야 됩니다. 이재명 대표의 탈출구도 저는
본인이 예전에 약속했던 정치 개혁에서 있다라고 생각하고요. 그런 논의들이 좀 활발하게 일어나는 것은 적극적으로 환영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자, 이런 가운데요. 대통령실이 숫자로 보는 윤석열 정부 첫 해 성과라는 제목의 카드 뉴스를 배포했습니다. 같이 보면서 좀 얘기를 나눠보면 좋을 것 같은데 화물연대에 대한 첫 업무 개시 명령을 1로 표현을 했고요. 만 나이 통일로 최대 2살이 어려지는 점을 2, 7대 우주광고 도약을 7 등으로 지금 표현을 한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지난 한 해 국정 성과를 이렇게 숫자로 표현을 했는데요. 이 부분 좀 어떻게 보셨어요? 뭐 일단 숫자 마케팅이죠. 쏙쏙 들어오긴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저 보면 그중에 뭐 7대 우주 강국 도약이라든가 세계 8번째로 초음속 전투기 KF-21 개발한 것도 들어 있어요. 근데 이런 부분들은 사실은 대한민국의 큰 발전의 큰 흐름 속에서 국민들의 열망이라든가 노력이 응축된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어쨌든 그게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에 꽃을 피웠으니까 뭐 국정 성과로 들어갈 수 있겠죠. 근데 제가 볼 때는 이런 부분들, 이 업적들을 기반으로 해서 윤석열 정부가 국민들의 마음, 에너지를 다 모아서 더 큰 대한민국, 더 큰 도약으로 가는 그런 밑받침으로 삼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예, 뭐 제가 비판을 하고 있지만 좋은 일들은 또 좋게 받아들여야겠죠. 저만 해도 이제 설 돼서 나이가 확 많아지게 생겼는데 이번에 만 나이 도입을 해서 나이가 낮아진 것도 새길 만한 일이라고 생각하고요. 7대 우주당 강국, 8번째 초음속 전투기 개발 이런 것들은 말씀하신 대로 민주정부 또 보수정부 왔다 갔다 하면서 끈을 놓지 않고 여태까지 밀고 온 것들에 대한 성과가 나왔다는 점에서 전 뭐 굉장히 좀 좋은 일이라고 생각하고요. 좀 더 방향을 잘 잡아서 국정 홍보하는 데 있어서 윤석열 정부가 추구하고자 하는 방향이 무엇인지를 잘 보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새해를 맞아서 각 방송사와 신문사들도 여론조사를 발표를 했습니다. 그 여론조사 결과도 저희가 가져와 봤는데요. 먼저 윤 대통령에 대한 국정수행 평가 결과부터 보시겠습니다. SBS의 결과입니다. 8.1%포인트가 상승해서 긍정평가가 36.8%가 나왔고요. MBC 조사 결과에는 4.8%포인트가 상승해서 긍정평가가 38.2%. SBS와 MBC의 여론조사에서는 지지율 상승세가 뚜렷하다라는 걸 보실 수 있고요. 다음은 조선일보와 한겨레 여론조사도 함께 보시죠. 보시면 긍정이 조선일보 같은 경우 40.3%, 한겨레가 긍정평가 41.5%로 두 조사 모두 40%대가 나왔습니다. 먼저 대통령 국정운영 평가와 관련해서 좀 어떻게 보시는지요? 예, 그 두 달 새 각종 조사에서 이제 8%에서 10% 정도의 상승률을 보이고 있어요. 오늘 어느 언론 매체를 보니까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득표율이 48.6%인데 당시에 투표율 77.1%로 환산해 보니까 실제 얻은 게 37.4%더라. 그래서 지금 나타나고 있는 각종 여론조사 수치는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대선 때 얻었던 수치를 넘어서고 있다라는 의미가 있다는 기사를 제가 봤어요. 예. 지금 20대 후반에서 꾸준히 두 달 동안 올라가면서 제 느낌은 36%에서 40%대에서 지금 일정하게 조정을 받고 있는 상황이 아닌가 싶고 지금 이 수치는 윤석열 정부의 국정 운영이 안정되었기 때문에 나온 수치, 상승한 수치이기도 하지만 또 이 상승한 수치를 기반으로 해서 지지율을 오히려 더 견인하는 이런 선순환의 고리로 들어갈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지금 이 시기에 새해에 윤석열 정부가 국정 운영 과제들을 안정적으로 이끌어가면 완만한 상승이 이루어질 거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예, 40% 안팎의 지지율이 나타났습니다. 어떻게 좀 평가하셨습니까? SBS하고 MBC 비교해보면 재미있는 것이 SBS는 7월부터 여론조사를 했고 MBC는 8월부터 했습니다. 7월에 다 좋았다가 8월에 확 떨어진 상태여서 MBC 것을 보기에는 마치 옳은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MBC나 SBS는 한 방향을 가리키는 것은 대통령이 집권 초기에 사람들이 바랬던 그 지지율로 다시 복원된 정도 수준이거든요. 중간에 너무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간 것이라서 그런 점을 일단 하나 평가를 해야 되겠고요. 그리고 최근에 지지율이 떨어졌던 것은 뭐 외교 문제에서 난맥상 여러 가지들이 있었는데 지금 현재 들어오는 지지율들은 어쨌거나 뭐라도 하니까 좋다라는 그룹하고 노조가 이 나라를 망치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반노조 그룹들 이런 분들이 좀 들어와서 지지율의 일부 상승을 견인하고 있습니다만 이런 대결적인 구도를 좋아하지 않는 중도층들이 또 많이 계십니다. 이분들은 아직 어느 정당도 선택하지 않고 대통령에 대한 지지를 표시하지 않고 중간에 팔짱을 끼고 보고 계시는 분들이 있는데 지금까지 올랐던 저
상승 곡선이 계속 더 올라갈 것이냐 아니면 저기에서 멈출 것이냐라고 놓고 보면 지금 현재 방식의 대결적 구도로 갈 경우에는 제가 생각에는 41에 45 정도가 거의 상한선이라고 보고요. 그걸 넘어서서 50을 넘어가야 사실은 국정운영의 동력이 생기는 것이거든요. 저는 이명박 정부의 사례를 한번 돌아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뭐 소고기 수입 여러 가지 논란으로 인해서 지지율이 굉장히 바닥을 쳤다가 인적 쇄신하고 대통령이 사과의 말씀을 하시면서 국정운영을 새롭게 하면서 지지율이 다시 과반을 넘어서는 상승의 모멘텀을 만들었던 전례를 생각해 보시면 대결보다는 국민의 말씀을 듣고 사과하는 좀 더 몸을 낮추는 모습이 지지율을 더 끌어올릴 수 있지 않을까라는 조언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이어서 국민의힘과 관련된 여론조사 결과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전당대회가 2달이 앞으로 다가면서 당권 주자들 간 경쟁이 달아오르고 있는 상황인데요. 보시면 국민의힘 지지층에서의 결과에 의하면 나경원 전 의원이 24.9%, 안철수 의원이 20.3%로 지금 20%대로 선두를 있는 상황이고 김기현 의원의 지지율이 급상승한 것도 눈에 띄는 결과를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이어서 SBS의 결과인데요. 전체 지지층, 이번엔 전체를 통해서 보실 수 있습니다. 유승민 의원이 24.8%로 여전히 지지율이 높은 상황입니다. 네, 국민의힘 전당대회를 지금 2달 앞두고 당신 100%로 룰을 변경한 이후에 지금 나온 여론조사라는 점이 주목이 됐는데요.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게 이제 당대표 후보들에 대한 지지율 조사는요, 이게 한 달 전하고 앞으로 한 달 뒤하고 완전히 다를 겁니다. 왜냐하면 이게 일정이 구체화될수록 이게 말하자면 그 후보 선별 안목이 이제 집중되기 시작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국민들의 시선도 날카로워지고 예리해지고 그리고 따져보기 시작하고 이런 상황이라서 지금 변화가 새해 초부터 이제 들어가잖아요. 전당대회로. 변화가 시작됐다 이 말씀을 제가 드리고 지금 언급하신 후보들 중에 나경원 전 의원은 아직 출마 의사를 명확하게 밝히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안철수 의원은 사실은 누구나 다 알듯이 상대적으로 당내 기반이 좀 약하고요. 그다음에 반면에 이제 김기현 의원 같은 경우는 상승폭이 크잖아요. 큰 이유가 이게 당내 기반도 좀 있는 데다가 김장연대라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세간의 이목을 끌 수 있는 여러 가지 이벤트라든가 조어라든가 용어가 만들어진다든가 이런 부분들이 전국적으로 국민의힘 지지층들에게 영향을 미치기 시작했다는 뜻입니다. 제가 볼 때는 1월 한 11월 넘어서면 전당대회 준비위원회 구성되고 하면 이게 더 크게 더 예리하게 갈 거예요. 좀 더 격차가 많이 후보별로 벌어질 거고 그렇게 예측합니다. 예, 유승민 전 의원 같은 경우는 전체 지금 국민에서는 여전히 지지율이 높지만 국민의힘 지지층은 다소 낮거든요. 네. 좀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그러니까 이제 민주당이 역선택으로 유승민 의원을 선택할 것이다라는 전제는 굉장히 잘못된 전제입니다. 왜냐하면요. 지금 지지율에서 보시면 알겠지만 전체 국민 중에 4분의 1 정도는 유승민 의원이 괜찮다라고 당대표 후보로 꼽고 있는 것이거든요. 이런 분이 실제로 당대표가 돼서 수도권 특히 이 중도층의 민심을 강하게 건드릴 경우에 민주당이 총선에서 굉장히 고전을 치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국민의힘이 알아서 PK 울산 출신의 김기현 의원과 부산 출신의 장제원 의원 커플로 해서 총선을 치르겠다라고 하면 민주당 입장에서는 거부할 이유가 하나도 없죠. 즉 그래서 민주당이 유승민 의원의 당대표를 바란다? 아니요. 제가 생각에 민주당을 걱정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유승민 의원 같은 분이 당대표가 돼서 개혁으로 몰아가는 것을 막고 싶어 할 겁니다. 그런 점에서는 여전히 유승민 의원이 그러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제 정치 발전을 위해서는 여전히 유효한 카드라고 보여지는데 당내에서 선택받을 가능성은 굉장히 낮고 문제는 김기현 의원이 그렇게 수많은 특히나 대통령이 한 번 더 부부까지 불러서 관저 만찬을 했다는 뉴스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인지도나 지지도가 잘 상승하지 않고 뭐 조금 올라가긴 했습니다만 압도적인 일을 할 수 있는 만큼의 그림이 나오지 않는 것이 윤핵관들의 지금의 가장 큰 고민이 아닐까 싶네요. 네, 지금 소장님께서 김기현 의원이 울산 그리고 장제원 의원이 부산이라는 점을 얘기해 주셨는데 이런 점을 감안해서 이제 당권 주자인 윤상현 의원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윤석열 정부 성공을 위해서 당대표 후보들은 모두 수도권에 출마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역시 수도권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안철수 의원도 크게 화답을 했거든요. 이 시점에서 이 두 명의 당권 주자가 수도권
출마론 내세운 배경은 어떻게 봐야겠습니까? 두 분이 지역구가 수도권이니까 당연히 자신의 강점을 캠페인의 그 이슈로 내세운 네. 거고요. 예를 들면 그렇습니다. 다음 총선에서 수도권 민심을 견인해야 된다. 맞습니다. 그죠? 중도 확장성이 있어야 된다. 맞습니다. 그 둘 다 틀린 말은 아닙니다. 옳은 명제인데 당 대표가 수도권 지역에 지역구를 갖고 있어야 된다. 이거는 좀 다른 맥락인 것 같아요. 지역구 소재가 총선을 견인하고 정치 이슈를 드라이브하고 전국을 운영하는 거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지도자의 매력이 지역구 소재에 달린 건 아니거든요. 그리고 역대 총선을 봐도 수도권 지역구 지도자가 성공한 사례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볼 때 특정 후보들의 그 경선 마케팅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고요. 거기에 너무 큰 비중을 둘 필요는 없지 않는가. 수도권 출마 관련돼서는 아이디어가 하나 있는데요. 제가 네. 그렇지 않아도 누구라고 거론하진 않겠습니다만 당대표 후보로 나오신 분들 재산 공개 현황을 쭉 살펴보니까 거의 모든 후보가 좋은데 서울에 좋은데 아파트를 하나씩 갖고 계시더라고요. 거기에 출마하시면 본인 사는 집이 있으니까 거기를 출마하시면 좋은 그림이 그려질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민주당 이야기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오늘 있었던 윤석열 대통령 신년 인사회에 불참을 했습니다. 이를 놓고 민주당에서는 지금 참석 통보 방식을 문제 삼기도 하는 상황인데 그동안 이 대표는 계속해서 윤 대통령에서 영수회담을 요청해왔음에도 불구하고 불참을 했습니다. 그 배경 좀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22일에 이메일로 오후 2시에 접수가 돼서 6시까지 결과를 달라고 통보를 했다는 건데 보통 그렇게 4시간 정도 급한 일 같으면 전화들을 하거든요. 당대표실에 전화하는 게 그렇게 크게 잘못된 일도 아니고요. 윤석열 대통령 이번에 조선일보 인터뷰할 때도 보니까 그 예산 관련 시정 연설할 때 민주당이 불참하지 않았느냐라는 지적을 하시던데 보통 불참한다는 얘기를 들으면 정무수석이 야당에 와서 왜 이러십니까라고 뭐 의견을 물어보는데 이 정부의 대통령실은 이 야당하고 공문을 보내거나 이메일 보내는 것 외에 소통 방식은 아예 쓰지를 않으려고 하는 것 같아요. 꼭 그럴 이유가 있는가? 오후 2시에 연락을 해서 이메일로 그것도 6시까지 통보를 달라고 하는 그런 식의 좀 통보 방식보다는 정말로 함께 하고 싶으면 좀 초청을 전화를 한 통 하든가 아니면 뭐 하다못해 사람이 찾아와서 이야기를 하는 것들을 좀 하시면 좋지 않을까? 왜 그런 기본적인 것들이 안 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요. 민주당 문희상 상임고문이 어제 신년 인사회에서 교토 3굴이라는 사자성어를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꾀가 있는 토끼는 굴을 2개나 3개 파놓는다는 것인데 플랜 2, 플랜 3을 준비해서 대안을 마련해야 된다. 이렇게 문희상 상임고문이 얘기한 것을 놓고 여러 가지 해석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커지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것을 우회적으로 언급한 것 아니냐 이런 해석까지 나오고 있는데 원장님께서는 좀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아니 민주당의 원로라면 당연한 걱정을 하신 거라고 제가 보고요. 당 대표가 계속 기소가 되고 계속 소환이 되는데 제가 볼 때 민주당이 어떻게 생산적인 활동을 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뭐 소환 일정을 검찰과 밀당을 하고 체포 동의안이 만약에 제출이 되면 민주당이 전력을 다해서 또 부결시켜야 되고, 그죠? 그다음에 기소되고 난 이후에는 민주당 당헌 80조 조항 때문에 셀프 해제를 해야 됩니다. 이런 식의 일들이 계속될 거 아닙니까? 지금 선거법 위반 때문에도 가 있고, 그다음에 성남 FC 후원금 의혹도 있고, 쌍방울 변호사비 대납도 있고, 대장동 백현동 위례 신도시 비리 있지 않습니까? 계속 파상적으로 갈 텐데 그렇게 가면 민주당이 계속 방어를 해야 되고 그 과정에서 민주당의 지지율이 계속 떨어질 겁니다. 총선을 앞두고 있는 정당이 이거보다 더한 위기가 어디 있겠습니까? 제가 볼 때는 이재명 대표의 사직 문제가 아니라 탈당 요구까지 앞으로 시간이 갈수록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문희상 전 국회의장께서 그 부분을 걱정해서 하신 말씀으로 이해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 오늘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조청래 전 여의도연구원 부원장, 김성회 정치연구소 신코아이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